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제 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시 속에서도 저를 기만했던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를요. 저는 김미영, 37살,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결혼 12년 차고 두 아이의 엄마죠. 저는 매일 아침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써 눈을 뜨는 제가 있어요. 또 일찍 깼네. 하지만 습관처럼 일어나서 거실로 향해요. 먼저 보일러를 틀고 밥솥 스위치를 확인하고 어젯밤에 담가둔 콩나물을 한 번 더 헹궈요. 6시 정각, 남편과 아이들을 깨우기 전까지는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여유였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별다른 불만은 없었어요.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민수야, 일어나야지. 엄마, 5분만 더. 안 돼. 늦어. 어서 일어나. 중학생 딸 지연이와 초등학생 아들 민수를 깨우는 것부터 하루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챙겨주는 저.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겉으로는 괜찮은 남편처럼 보였어요. 아침 식탁 풍경도 평범했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민수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물며 엄지를 척 세웠을 때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지연이도 많이 먹고 학교 가야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의 집은 조용했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또 청소를 하고 오후 2시쯤 되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곤 했어요. 동네 마트 사장님과도 친해져서 인사를 나누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사모님, 오늘은 뭐 특별한 거 해 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요. 평소처럼, 늘 평소처럼이었어요. 오후 3시에는 민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5시에는 지연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 6시 30분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려놓는 것까지 시계바늘처럼 정확한 일상이었어요. 나 왔어. 어서 와요, 여보. 피곤하죠? 씻고 와서 밥 드세요. 응, 알았어.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히 나쁜 사람도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래? 우리 딸 잘했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가끔 숨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 걸까? 밤에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드는 생각이었어요. 12년간의 똑같은 일상, 그리고 반복.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사실 남편은 저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았죠. 아이들 앞에서는 자제하는 듯 했지만 단둘이 있기라도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저 또한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조용히 살고 있었죠. 남들 또한 자상한 남편의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씨, 또 김치찌개야? 매일 똑같은 반찬만 해놓고 다른 집 부인들이 뭐 하는지 좀 배워봐. 오늘 마트 가서 새로운 반찬 재료 사올게. 아, 그런 게 아니라 좀 센스 있게 살아봐. 맨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이런 식의 핀잔을 입에 달고 살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남편의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죠. 남편은 우리 형편에 골프도 다니며 여가를 즐겼어요. 골프 장비도 수시로 바꾸고 주말마다 필드를 나갔죠. 정작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 항상 쪼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아, 진짜.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고 살아. 친구들 부인들은 다 알아서 잘하던데. 남편의 무시는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제가 파트타임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계속 집에만 있던 사람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잘 봐. 또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다고 했을 땐 또 나가서 돈 쓰려고? 가정주부가 맨날 나돌아다니면 되겠어? 집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좀 생각해봐. 제가 뭘 하든 이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았던 거죠.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일까? 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싫었죠. 엄마, 아빠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중학생 딸 지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은 정말 눈치가 없어 라며 저를 대놓고 비하하기도 했어요.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해? 제가 아플 때는 또 아프네. 체력 관리도 못해. 12년간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아, 나 다음 주에 결혼해. 꼭 와야 해.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의 전화였어요. 수진이는 제 단짝 친구였는데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 늦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정말? 축하해. 물론 갈게. 오랜만에 제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여보, 수진이 결혼식에 가야 해서 또 나가려고?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축의금만 보내지. 안 돼. 수진이는 정말 친한 친구잖아. 아휴, 알았어. 그럼 빨리 갔다 와. 집안일 밀리면 안 된다고. 결혼식 당일 저는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외출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옛 동창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미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정말 안 변했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 들른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 칸에서 막 나가려는데 밖에서 제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지만 그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신부 친구 남편 중에 박종호라는 사람 있잖아. 박종호? 우리 반 미영이 남편? 맞아. 그 사람 진짜 웃기더라. 내 친구 남편이랑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 어제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제 몸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다닌대. 뭐라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말해도 되나? 미영이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뭔데? 빨리 말해봐. 다른 여자 있다고 하더라고. 회사 후배인데 곧 그 여자랑 새 출발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온몸이 떨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 섰습니다. 12년간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박종호 그 인간이 미영이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받은 보험금이랑 부동산 처분한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알고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친정에서 나온 돈이 5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다 자기 명의로 해놓고 미영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고. 근데 미영이 그 바보 같은 게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돈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그런 짓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영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주는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남편이 몰래 가로채서 자기 명의로 해놨다니. 그리고 그 돈으로 최근에 아파트도 하나 더 샀다고 하더라고. 물론 미영이는 모르지. 걔는 그런 데 관심 없잖아. 그 아파트도 나중에 새 여자랑 살 집이라고. 그동안 작은 거 하나 저를 위해 사본 적이 없었어요. 애들 먹는 거 빼고는 얼마나 쪼들리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난 12년간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편은 정신없을 때 그런 일까지 신경 쓰지 말라며 모든 재산 정리를 자처했어요. 사실 정확히 얼마인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만 했죠. 남편은 세금 문제도 있고 네 명의로 하면 복잡해진다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과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죠.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상처가 너무나 커 남편이 처리해준다고 할 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점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늘 요즘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며 생활비를 조금씩만 줬고 저는 늘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아이 학원비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에도 남편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아버지가 남긴 돈이 생각났죠. 아버지가 남긴 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한 번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됐어? 혹시 우리 생활에 좀 쓸 수 있을까? 남편은 그거 이미 집 대출 받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 다 썼어. 그리고 상속세로 다 내고 실상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 뭐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때라도 의심을 하고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무지하기도 했고 의심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모든 금융 관련 서류와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집의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데다 세금, 공과금도 남편이 다 내고 있어 저는 세상 물정이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남편이 그 돈으로 아파트까지 샀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꽤 되었던 거예요. 본인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녔던 거고요. 저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 즐긴다 생각하니 뭐라 말 한마디 못했고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난 12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죠.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고 멍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머릿속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이 사람이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었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고 제 돈을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일단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남편분이 부인의 친정재산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면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하지만 부부 재산이니까. 아니에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은 아니거든요.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이에요.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도까지 했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이혼 사유가 되죠. 게다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분의 재산 현황, 외도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께서 가져오신 재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할 때 봤던 서류들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정리해 두신 서류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 서류, 보험금 수령 내역, 심지어 미영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라고 쓰인 아버지의 메모까지. 이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정말 남편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는 것까지 확인되었죠. 이 배신자가 내 돈으로 바람 피울 짓까지 마련해놨다고?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라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모든 걸 기록하고 녹음해 두세요. 남편분의 언행,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그리고 외도 현장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해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12년간의 멸시가 저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그 사람 핸드폰에서 증거 문자와 사진 자료를 찾아 나갔죠.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핸드폰에서 쉽게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조금씩 대담해졌죠. 사람을 고용해 만나는 여자와의 사진 및 녹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변호사와 본격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와, 이 정도면 완벽한 승소 케이스예요. 횡령, 외도, 정신적 피해, 게다가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원래 부인 것이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 위자료, 횡령,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10억여?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돈 조금만 써도 되겠냐고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분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재산 보전 처분부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줬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법적인 승리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죠. 12년간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걸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있다고 했죠? 그래. 좀 늦을 수도 있어. 네,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골프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여보, 나왔어. 평소처럼 집에 돌아온 남편.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죠. 거실에는 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지? 손님이야?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변호사는 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12년간 고생했어요, 여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죠. 이건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해놓으신 부동산 서류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당신 명의로 바뀌었을까요? 그게 뭔 소리야? 이건 제가 받은 보험금 내역이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 갔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최근에 산 아파트 계약서네요. 이건 무슨 돈으로 산 거죠?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김미선 씨라는 분과 찍으신 사진들이에요. 참 다정해 보이네요.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용아,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영상을 틀어줬어요.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오빠, 정말 이혼하는 거 맞죠? 절묘한 타이밍에 내연녀의 목소리도 마저 들려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죠. 미용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중호 씨, 부인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횡령 고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까지. 잠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12년간 나를 무능하다고, 눈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하신 분이 이제 와서 부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 여자 가스라이팅 시킨 거야? 남편은 변호사님을 향해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고객님을 그동안 가스라이팅 시키신 건 남편 이종호 씨입니다. 맞아. 그동안 순순히 당신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주고 순종하니 한없이 무시가 되었겠지. 지금 내 모습 당황스러워? 나도 더 이상 속고 살 수만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거든. 미용아. 그리고 내 돈으로 바람 피울 집까지 마련해놓고 나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으면서 부부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당신 회사에도 알릴 예정이야.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
같은 회사 직원이더라. 뭐라고? 이혼하는 마당에 직장도 잃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참고로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에요. 처벌받으실 각오하세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6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 완승이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횡령 손해배상까지 저는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았어야 할 제 재산이 맞죠.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 문제가 되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 여자와도 헤어지고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빠 유산 덕분에 기존에 살던 곳보다 훨씬 컨디션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 집이지.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 재산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하고 예쁜 인테리어에도 꽤 관심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히 꿈꾸던 공간이었어요. 차근히 관련 자격증도 따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창업을 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처음 구해보는 초보 사장이었지만 정신없이 뛰고 배우고 울고 웃으며 가게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카페를 정리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보냈습니다. 저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가게 문을 나섰죠. 문을 닫고 뒤돌아서는데 앞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어디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사실 잠깐만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너 잘 지낸다며. 카페도 잘 된다며. 우리 예전처럼 잠깐만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치 없이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카페에서 잠깐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나를 기만하고 내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 정말 염치 없다는 말이 뭔지 오늘 제대로 보여주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상황이 어떻든 여기는 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당신 없이 당신이 남긴 상처 딛고 내 힘으로 일어서서 이 작은 카페를 만들었어. 이제 와서 내 행복에 기대려 하지 마. 내 인생에 더 이상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그의 말을 딱 잘라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여기서 당신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거야. 당신 알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미영이 아니라는 거. 이래봐야 소용없으니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카페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오롯이 나와 내 꿈,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짜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